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죄인의 딸에서 한 나라의 왕비로 중동 왕실에서 섬세한 손길로 권력을 휘두르며 카타르의 영광을 일궈낸 여성. 그녀는 바로 셰이카 모자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그녀는 셀 수 없는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원수의 아들과 결혼해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며 중동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탄생시켰습니다. 1959년 모자는 카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모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5살 때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망명해야 했고 쿠웨이트와 이집트를 떠돌며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모자가 카타르 왕실에 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강인한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카타르의 왕비 모자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왕실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국가와 가문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카타르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카타르가 독립하면서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의 부유함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당시 부족 지도자였던 칼리파 빈 하마드 알타니는 그 자원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모자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자의 아버지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국가 시민 모두의 공동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태도의 칼리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촌 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카타르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자의 아버지는 반대파로 지목되어 죄인이 되었고 가족 전체가 해외로 추방당했습니다. 망명 생활은 매우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대담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가르침은 모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년간 떠돌던 모자는 15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의 모자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핍박을 수년간 견뎌낸 그녀는 오직 원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만이 복수를 이루는 길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왕실의 주목을 받아 왕실로 시집가는 것이 반전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국왕은 고령이었기에 원수의 아들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왕세자인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탄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보다 9살 연상이었고 서구식 교육을 받아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으며 카타르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마드는 카타르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18살의 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모자는 단순히 아름답고 단아한 외모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았고 뛰어난 화술과 교양으로 하마드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마드가 이미 9살 연하인 모자를 만나기 전에 국왕의 정치적 혼인 결정으로 사촌과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자가 왕실로 돌아가더라도 첩의 위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모자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왕실에 들어가면서 모자는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자를 모욕하기 위해 결혼식에서 신부 측 가족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국왕은 하마드의 첫 번째 부인에게 모자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자리에서 시아버지인 국왕은 공개적으로 모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위치를 똑바로 알아라. 그러나 이처럼 차갑고 무례한 대우에도 모자는 원수에게 웃으며 다가가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중동 여성의 지위는 원래 낮은 편이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은 모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모자가 왕실에서 입지를 다지고 주목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주목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외모뿐 아니라 기품과 패션 감각도 한 사람의 매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015년 베니티 페어는 베스트 드레서 명예의 전당상의 유일한 수상자로 모자를 선정했습니다. 모자는 공식 석상이 등장할 때마다 디올, 샤넬, 장포올 고티에 등 유명 디자이너의 오뚜기띠를 의상을 입었으며 에르메스에서 맞춤 제작한 터번을 매치해 뚜렷한 개인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중동 여성을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등장은 중동 여성도 우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모자는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 카타르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칭호는 그녀 외에는 떠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자는 패션 외교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립했으며 중동 왕실에서 가장 빛나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온돈 생활을 하던 첫 번째 부인을 압도하며 그녀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카타르에서 어머니의 지위는 자녀를 통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모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첫 아이를 순산한 그녀는 이후로도 6명의 자녀를 더 낳아 총 7명을 출산했습니다. 남편 하마드의 자녀는 총 24명이었으며 그중 7명이 모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모자는 단순히 자녀 교육과 남편 내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상업적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자는 왕실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시사 분석이 능했으며 진주 사업을 통해 상업적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자금은 놀랍게도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아버지 칼리파를 상대로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1979년 모자는 첫째 아들을 낳았고 같은 해에 8,000달러, 약 1,140만 원으로 천연 흑진주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외국 경매소에서 이 진주를 감정한 결과 가격은 70만 달러, 약 1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석 수집을 취미로 삼던 시아버지 칼리파는 몇 차례 이 진주를 요구했지만 모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칼리파는 진주가 외국 경매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100만 달러, 약 14억 원에 이 진주를 모자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아버지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모자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진주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시아버지 칼리파가 하마드에게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정치적 혼인임이 분명했지만 하마드는 현명하게 이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모자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도 아버지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모자를 왕세자 가문의 가사 업무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재정과 투자 관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모자는 왕실 내에서 입지를 완전히 다졌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자는 카타르 왕실 최초의 개인 투자 그룹을 설립하고 직접 총재로 취임하여 자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당시 카타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여성은 운전도, 오락시설,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러한 전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여성 중 최초로 베일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외출하며 전통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녀가 계획한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모자는 남편 하마드를 돕기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칼리파가 해외로 휴가를 떠난 틈을 타 재산을 동결하고 무력을 사전에 배치하며 모든 계획을 완벽히 실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남편 하마드를 새로운 국왕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모자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정한 복수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석유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투자를 통해 가치를 증대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하마드는 국가 투자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모자는 이 기금의 중요한 책임자로 활동하며 국가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1997년 영국 부동산 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모자는 런던 남쪽부터 북쪽까지 약 158억 달러, 약 22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9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들여 런던 올림픽 빌리지를 인수하고 예술 산업을 활성시켰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4억 달러, 약 5,741억 원을 들여 논란이 많은 예술품들을 대거 구매하고 이를 전시하기 위해 수도에 예술관을 설립했습니다. 진주 사업이 유행하던 당시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은 모자가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이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예술품과 명품에 투자하는지는 의아해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하마드조차 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모자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모자는 저는 무분별하고 이유 없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폭발적인 수익성을 본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산에서 3분의 1을 런던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자산으로는 대량의 명품 브랜드 지분과 가치 있는 예술품들을 매입했습니다. 모자의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은 그녀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투자자로서의 길을 더욱 순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이 성공적인 투자자에게 경외심을 품게 되었고 모자의 과거,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모자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돈 버는 기계였죠. 모자 왕비가 지금의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남편 하마드의 지극한 사랑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마드는 국왕이 된 이후 다른 국왕들처럼 후궁을 늘리지 않고 언제나 모자에게만 충실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중년이 된 모자가
여전히 과거 못지않은 매력을 유지하면서 하마드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한 행사에 참여했을 때 모자의 하이힐이 배수구에 끼어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하마드는 주저없이 몸을 숙여 모자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었습니다. 그는 모자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2010년에 이르러 카타르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예술관 4곳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술관들은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 전통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의 관광 사업까지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2012년 카타르는 실업률이 0에 가깝고 최저소득층조차 자동차와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무료로 물, 전기, 의료, 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국민들은 왕실, 특히 모자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카타르 현대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칭송했죠. 그러나 경제 성장만이 모자와 그녀의 남편 하마드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자선의 발전 또한 그들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모자 왕비가 처음 발렌티노를 전액 인수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자는 발렌티노의 오랜 고객이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에 큰 모욕감을 느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협상은 무려 2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환점은 발렌티노 팀이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모자는 카타르의 난민들을 위해 인공섬을 건설했는데 이 섬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쇼핑,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등 모든 것이 무료일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이 유럽 중산층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발렌티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카타르가 발렌티노의 더욱 웅장한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자는 7억 유로, 약 10조 원에 발렌티노로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자는 남편에게 했던 약속,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카타르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수 계획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카타르의 미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청사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2016년 모자는 다시 한번 대규모 인수를 감행하여 발망을 4억 8,500만 유로, 약 7,322억 원에 성공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현재 카타르 왕실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지분 1.3%, 티파니 앤코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품 시장의 절반은 카타르 왕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포브스는 모자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구성원 10인 중에서도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자의 복수 이야기는 사적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성격으로 더욱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1995년 하마드는 국왕으로 즉위하는 데 성공했고 스위스 취리히에서 휴가 중이던 칼리파 국왕은 퇴위당했습니다. 퇴위한 국왕은 해외 여러 국가를 전전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모자는 이를 미리 예측하고 미국 로펌을 고용해 칼리파의 전 세계 은행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모자는 아버지가 겪었던 망명생활의 고통을 칼리파가 똑같이 겪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칼리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유럽 등 여러 나라를 떠돌며 망명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04년에야 카타르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고 2016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원래 왕세자의 자리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모자는 단순히 남편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훗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왕위를 자신의 장남에게 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장남은 왕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세자의 자리는 고작 23살의 둘째 아들 타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새 국왕이 이렇게 젊은 나이라면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자 본인이죠. 평범한 왕비로서 굴욕을 참아내던 모자가 권력과 부를 가질 왕태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카타르 왕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모자는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자는 이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왕실이야말로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위엄과 품격은 영국 왕실조차도 존중하며 한 발 물러설 정도입니다. 모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약하고 핍박받던 소녀가 아닙니다. 아마도 깊은 밤이 되면 이 강철 같은 왕태우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원수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자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범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뼈 조각.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의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난관에 빠진 가운데 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건은 바로 한국의 김치 항아리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1975년으로 되돌려 이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 6월 23일 서울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 소녀는 어머니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났으며 이 일이 새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자의 실종된 엄마의 이름은 이숙자로 서울 지역에서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외출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20일 이숙자는 남편 이팔국과 심하게 다툰 뒤 화가 난 채 집을 나섰고 이후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소녀의 새아버지 이팔국을 찾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6월 20일 새벽에 아내와 격렬한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며 아내가 자신과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집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을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인 소녀는 어머니의 실종이 분명 새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의 새아버지 이팔국은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머니에게 자주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번졌고 그래서 어머니의 실종이 새아버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소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이숙자가 운영하던 가게들과 그녀의 친정을 차례로 방문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들 이숙자를 본 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숙자가 실종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한 통의 신비로운 신고 전화가 이숙자의 실종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자는 동네 청소부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중 사람의 뼈로 보이는 수상한 뼈 조각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뼈를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뼈는 실제로 인간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뼈에는 절단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뼈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실종자 명단을 대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뼈는 실종된 중년 여성 이숙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이숙자의 사망 시점은 6월 20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소식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고 이팔국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팔국의 집을 수색했지만 당시의 수사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팔국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DNA 감식 기술로 이숙자가 피해를 입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대해 이팔국은 아내를 해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고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팔국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숙자를 해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6월 20일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1928년 이팔국은 경상북도 영천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도 전에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팔국은 지역의 지하 조직에 들어가 문제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 최하층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30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팔국은 우연히 한 부잣집 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팔국은 아내 덕분에 중산층의 풍족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팔국은 매우 행복했고 부부 사이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두 사람은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9년 이팔국의 아내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팔국은 아내 친정의 지원을 잃게 되었고 한때 누리던 풍족한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과거의 행복한 삶은 이팔국의 한날 꿈에 불과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죠. 4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우기 위해 이팔국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팔국도 그 해고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일자리마저 잃은 그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팔국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분노를 자녀들에게 표출했으며 종종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강제로 범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이팔국은 여러 범죄 전과 끝에 절도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출소 후 이팔국은 다소 행동을 자제하긴 했으나 여전히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며 시간을 보냈고 주로 다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팔국은 이혼 후 7년째 다방을 운영하던 사장 이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숙자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3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팔국은 이숙자의 외모에 끌렸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재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그녀를 열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거한 지 1년이 지나 이숙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팔국은 이숙자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이숙자는 단호히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이숙자는 이팔국이 학식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소비를 절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숙자는 이팔국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항상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루기만 했고 심지어 이숙자의 가게에서 돕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팔국의 이러한 태도에 이숙자는 깊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숙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다툼도 빈번해졌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이팔국은 때로는 이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숙자의 실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했고 결국 그녀는 1975년 6월 10일 이팔국과의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이팔국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주던 이숙자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숙자를 붙잡으려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975년 6월 19일 저녁 이팔국은 이숙자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숙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팔국의 부드러운 태도에 잠시 마음이 흔들린 이숙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숙자는 이팔국에 완전히 실망했고 동거를 재개하자는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헤어질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2층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에 깨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팔국은 화를 내며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이숙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점점 깊어지면서 경찰은 이숙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생활계적을 복원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범행 시점 모두 이팔국이 중요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사건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먼저 이숙자의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팔국도 증거가 없으면 자신을 유죄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에 여러 차례 질문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숙자의 딸은 이팔국이 성격이 나쁘고 자주 이숙자를 폭행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처의 딸은 6월 20일 새벽 아버지와 계모가 크게 다툰 후 고기 타는 냄새 같은 걸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던 이팔국의 얼굴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직감하고 결국 범행을 자백하며 범행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20일 새벽 이팔국은 이숙자가 자신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그녀에게 외간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숙자는 단호히 부인하며 이팔국의 정신 상태를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이팔국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결국 이숙자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범행 후 이팔국은 곧 두려움에 휩싸였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담배를 피우며 방법을 생각한 끝에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이팔국은 어두워진 틈을 타 시신 일부를 갈아 석탄재와 섞은 후 시멘트 자루에 담아 집에서 1km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나머지 신체 조직은 김치 항아리에 담아 성균관대학교 근처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범행 내내 이팔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후의 일상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식사하고 잠을 자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을 때에도
그는 모른다고 일관하며 아무런 수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팔국에게 시신 일부를 김치 항아리에 넣은 이유를 묻자 그는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기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신체 조직을 김치처럼 절여서 먹을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돌아온 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항아리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77년 11월 법원은 이팔국에게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즉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결여된 이들에게 아내나 자녀조차도 단지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충격을 받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선량함이 인간 본성의 악함을 상상하는 데 한계를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직시하기 어려운 두 가지는 바로 태양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팔국의 이런 변태적인 심리가 형성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사건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